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시총 차트, 숏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짧게 보고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총 차트를 볼 건데 현재 지금 2,400억 달러에 있어요. 2,400억 달러에 있고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22평선 이렇게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여기서 22평선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재차 이제 시총 또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시총 자체의 흐름이 제가 나빠 보이지 않는 게 지금 비트코인도 가격을 조금씩이나마 저점 이제 올려주고 있고, 거기에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지금 소형 알트코인이 먼저 펌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알트코인도 펌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움직이면서 도미넌스도 그때 같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숏 차트 위치는 뭐 어제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치는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어제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제와 비슷한 위치에서 숏 차트는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도미넌스도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52평선 깨고 내려와 준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52평선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면서 쭉 하락해 주길 바랬는데, 일단은 지금 무슨 시간이 필요한지 어찌됐든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도 51 이평선 밑에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Q&A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는 슈퍼슈마트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와 알트코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왜 하는지 아는데 비트와 알트가 반대로 따로 가지 않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교차 매매가 어렵지 않나요? 비트와 알트코인의 상승률 차이가 몇 % 정도 돼야 교차 매매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코인참수님이 이제 도미넌스 공부를 좀 해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인참수님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슈퍼 스마트님은 이 도미넌스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이 도미넌스 차트가 움직일 때 아마 이제 지금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비트코인 움직임과 대형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뭐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일 때도 있고 상승해 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빠질 때도 반대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 도미넌스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어떤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를 해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교체해놨던 거, 그게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면서 그냥 포트폴리오를 홀딩해서 가져가는 수익도 뭐 이 시장이 워낙 이제 상승률이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교체 매매를 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끌고 가면서도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각 대형 알트코인들 한 3-4개 정도,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 한 이 3종목 정도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같이 이제 비교해서 쭉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니 스타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채굴기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인이 해시네스트라는 곳에서 채굴기 한 대 값이 3,288달러인데 투자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채굴기를 구매해서 위탁한다는데 이 방법이 비트나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보다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와사비님이 좋은 내용을 이제 공유해 주셨고, 와사비님은 이제 채굴도 직접 해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채굴해본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추입니다. 제 개인 의견인데 친구들에게 이런 마이닝 업체 ICO, IEO 투자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하려면 차라리 현물 직접 공부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더 저가 매집을 못한 아쉬움과 초과 수익 기대에 이런 곳 기웃거리면 또 흑우됩니다. 암호화폐 불장화도 혼자 흑우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서 업체는 차익을 남기는 구조인데 타다. 이렇게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위탁하는 업체는 절대 손해를 보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진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채굴 시장이 완전히 거의 뭐 적자 보는 그런 수준까지 와도 그 위탁 업체는 뭐 만약에 자기들이 일정 부분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돈을 받고 거기서 일정 부분이라도 마진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채굴 맡긴 사람들한테 위탁 맡긴 사람들한테 이제 수익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밌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위탁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형으로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네가 직접 개인으로 하는 것보단 뭐 좀 더 이제 유리하다. 물론 유리할 수 있어요. 유리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채굴을 바라보는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제 와사비님도 써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채널에 전체적인 채널에 이렇게 4분의 1 밑에 있는 아직도 이제 저는 싼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싼 영역에 있을 때는 당연히 채굴보다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게 나은 거예요. 채굴기를 살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비트코인이 여기서 올라갔을 때 그 수익이 훨씬 더 채굴기를 해서 비트코인 채굴해서 나오는 돈보다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쭉 보면 경험상 제가 직접 채굴을 해보지 않았지만 주변에 지금 이렇게 위탁 맡기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는 게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는 때가 와요. 그때는 채굴기를 사려면 채굴기 값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기 값이 올라가 있고 이때는 채굴기를 사서 내가 채굴을 하면 수익률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때 이제 채굴기를 사서 채굴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채널 상단부까지 왔다가 가격이 내려와서 빠지게 되면 채굴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그거 자체가 이제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개인이 그러니까 우지한처럼 진짜 이렇게 대규모로 채굴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하면 전 개인이 채굴하는 거는 이제 비추고 주변에 보면 개인들 채굴하시는 분들 100대 200대 이렇게 채굴기 몇억 원어치 사서 채굴했던 분들도 거의 다 접었어요. 이번 그 2018년도 하락기에 접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결국에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채굴기를 사서 채굴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 차익을 남기는 게 전 더 좋다. 채굴기 살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채굴기를 사서 채굴을 하면 수익이 되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채굴기를 사서 채굴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 채굴기 그 가격 또한 이제 나중에 중고가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그 작년 2018년도 12월에 비트코인 채굴기 값이 거의 똥값이 됐고요. 채굴기 막 300만 원 주고 샀던 게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중고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거의 10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 없다. 그래서 채굴기를, 개인 채굴은 저도 이제 비춥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제 주변 지인분들이 채굴 직접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분들 채굴 접는 거,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채굴 좀 크게 하셨던 분들이 채굴 접으시면서 경험담 이야기 해주셨던 그 내용들 쭉 보면 채굴은 이제 비추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리고 위탁도 비추다. 위탁도 지금은 그냥 내가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크리에이티브 YG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코인 이름이 글로벌 코인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도 100명이 넘고 철통 보안 속에서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냄새가 나는군요. IMF 통화 바스켓에 패깅 한다는데 페이스북이 바닥 싹쓸이 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유대자본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본색을 드러낼 듯 합니다. 해주셨고,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 관련된 코인 키아님이었나요? 키아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같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중간에 이제 끊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 못 드렸고, 원래 이제 크리에이티브 YG님 이야기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페이스북 18일 백서 출시, 그러니까 6월 18일 날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코인을 백서를 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100명 드림팀 누구냐 이야기를 했고, 이미
페이스북이 작년에 그 직원들, 블록체인 관련된 업계 직원들을 구축을 했고, 그때만 해도 이미 이제 직원들이 한 4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40명 넘는 팀이 이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구인 광고를 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페이스북이 현재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팀은 자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리브라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명이고,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되는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명은 글로벌 코인이다.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서 백서가 6월 18일 발표될 것이며, 암호화폐는 실제로, 좀 글씨를 키울게요. 실제로 미국 달러와 같은 단일 통화가 아닌 통화 바스켓의 패깅의 가격 변동을 막을 것이다. 통화 바스켓, 국제 통화 제도에 있어서 기준 환율을 산정할 때 적정한 가중치에 의해서 선정되는 구성 통화의 꾸러미예요. 어찌됐든 뭐 달러 하나의 단일 통화는 아니지만 기존 법정화폐 꾸러미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패깅을 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뭐냐면 결국에 이 페이스북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야 그럼 이거 페이스북 코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보면 그 법정 통화 꾸러미를 가지고 패깅된 거라고 하면 저는 이게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투자 가치로서는 없고, 이것도 이제 법정 통화를 내가 구입하는, 그러니까 법정 통화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우리 뭐 원화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믿지 못해서 원화를 뭐 페이스북 코인으로 내가 교체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페이스북 코인을 사서 잔뜩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 암호화폐 투자했다,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오는 어떤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스테이블 코인도 기존 법정화폐 꾸러미를 통해서 패깅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 JP 모건의 뭐 JPM이라든가 아니면 뭐 골드만삭스, 또 다른 어떤 뭐죠, 제미니 거래소라든가 뭐 바이낸스에서 나오는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각각의 은행들, 대형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대형 거래소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그 기축 통화, 스테이블 코인들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 저는 이제 XRP라고 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것이 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이 뭐 전 암호화폐를 저는 싹쓸이 할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내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크고 이거에 대해서 좀 투자하는데 약간 꺼리낌이 있다, 약간 꺼려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법정화폐 원화 대신해서 일정 부분에 뭐 스테이블 코인 투자하시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존 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런 걸 사는 개념으로 이거에 페이스북 코인에 큰 비중을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 일단 나중에 이제 백서가 나와서 백서를 또 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대형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IT 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다음으로 이제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배팅하는 비관론자, 그리고 해지 투자로 암호화폐에 배팅을 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흐름을 보는 시각이나 한편으로는 어서 폭락해라 할 때도 있는 제 모습에 말이죠, 이렇게 써주셨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하락할 걸 알아도 굳이 주식시장 하락에 배팅할 필요가 없고, 암호화폐 시장 상승하는 성장으로 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배팅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앙드로의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식시장 하락에 배팅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일정 부분 수익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고, 어차피 자산시장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내가 상승하는 자산시장에 배팅을 해서 돈을 벌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를 맞은 어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 카톡방에 환율과 금리 해지에 대해 올리면서 만일을 위해 이 정도는 알고 있자고 전화하였네요. 그리고 어머님께 소액을 받아 이더리움과 리플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놈에게 사기당했다 여기겠다며 투자하셨네요. 제가 수입이 많진 않아 경제적으로 큰 효도는 못하지만 이번 장세에 어머님의 투자금이 늘어난다면 수익 실현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과 병행하며
바른 투자 습관으로 부모님의 노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그 부모님 돈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부모님 노후 자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도 여유 자금을 두시고 일정 부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이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하지만, 혹시나 또 이제 노후에 그 노후 자금을 다 빼셔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크고, 우리가 항상 잘 될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약간 꺼려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금값도 추세 전환 직전에 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금이라든가 은화라든가 아니면 뭐 적어도 달러, 엔화 투자는 일정 부분 하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에 약간 거리낌이, 그러니까 그 꺼려지시는 분들, 거부감 있으신 분들,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변동성 큰 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엔화라든가 뭐 달러 아니면 뭐 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H님 분석에 많은 공감을 하며 특히 주봉 채널을 보는 시각이 저랑 너무 동일하여 집중 있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문득, 아니 이러한 시장들을 경험하며 느끼는 거지만 무엇이든 확신할 수 없으며 다수의 대중들에게 골고루 수익이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 제 주변에서도 고점에만 들어가시는 형님이 풀베팅 한 것부터 해서 많은 이들이 유튜브에서 풀 매수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더욱 이 개미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행복회로에 뽕을 맞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암호화폐 미래, 더 나아가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 전망하였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생 배팅으로 꽤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계획은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이었으나 군중들의 확신에 찬 소리에 전략 매도를 선택하게 되었네요. 저의 선택에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도 해주셨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나는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수익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시장에서 팔고 나가셔도 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의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수익에서도 나는 굉장히 큰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1년에 내가 뭐 2배 벌었다 라고 하면, 이 정도면 야, 내가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족하고 나가겠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대중들이 막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일정 부분 매도하고 나가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팔고 나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이 좋게 진짜 시장이 하락을 해서 빠지면 또 저가에 다시 코인을 늘릴 수가 있겠죠. 코인을 뭘 늘리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화 하시고 다시 코인을 채우시든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파신 다음에, 이진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신 다음에 다시 비트코인이 뭐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내가 팔았던 돈, 여기서 수익을 보셨던 돈을 다시 이 시장에 그때 들어가시면 저는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추천해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부분 실패하신 분들이 뭐냐면, 우리 지금 흑우 경험담 하고 있잖아요. 그 흑우 경험담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중간에 냅니다. 내고 나서 나중에 피크 칠 때 그때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물리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팔고 나가셔서 수익을 충분히 그리고 얻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략 매도 하시는 것도 본인의 어떤 취향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하면 전략 매도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일단 저는 아까 제가 보는 시각은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은 100%, 그러니까 제가 암호화폐 시장, 제 전체 자산에서 뭐 암호화폐도 있고요, 뭐 은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암호화폐가 100이라고 하면요, 그 암호화폐 100에서 아직까지는 현금화하거나 따로 덜어낸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그대로 암호화폐는 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최후의 코인이 살아남는다면 저는 리플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네요. 짧게 근거 아닌 이유를 말하자면, 비트보다 이미 리플이 10년 전에 계획되어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 대중적인 코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의 코인이다. 저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그 세력대 코인, 비트코인도 저는 이미 세력들이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대중적인 거는, 전 세계 대중적인 건 리플이 좀 더 대중적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죠. 물론 이제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는 코인인 건 비트코인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지불, 화폐 기능적 요소. 이건 이제 리플이 맞다라고 보고, 네 번째 이제 갈링하우스가 잘생겼고, 독수리 데이비 슈와츠, 그리고 천재 수학자 시티가 있다. 다섯 번째로 곧 이제 100만 개를 채울 예정이다. 아마 이거는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것 같은데, 개인 코인 갖고 계신 거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커에 이제 또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면 아마 해커가 표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리플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리플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리플이 뭐 비트코인과 리플 둘 다 이제 저는 뭐 안전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최후의 코인이 살아남는다. 최후의 코인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일단 이건 각자 어떤 뭐 리플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비트코인이 살아남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둘 다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과세 문제에 대한 단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이지만 금융 시스템, 특히 제도나 관료들의 생각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명제 이후 권력자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제도화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돈을 챙긴 후에 제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자금 세탁을 하기 용이한 곳이 암호화폐 시장이라 버블이 한 번 더 발생하고 난 이후에야 제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 정권의 집권 기간이 지나야 과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에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암호화폐 투자 제가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제 과세 이야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처럼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간은 다소 이제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개인한테 과세하고 양도세를 매기는 거는 좀 제도적으로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면, 좀 편리하게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는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좀 빨리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받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거래세 또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 시장에 한번 크게 펌핑이 나왔을 때 세금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때 한번 수익을 거두는 게 저도 이제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세금 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라이언 린 님이 써주셨고요. 아마 지금 호주에 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박선주님 그 의견에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아마 호주 사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는 암호화폐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호주 거래소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호주에 계시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그래서 큰 거래소로 코인스팟이 있고, 고만한 거래소들은 코인로프트, 코인잘, 코인트리 등이 있지만 가입은 힘드실 것 같아요. 호주에서도 얼마 전 바이낸스 후오위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으니 거기는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선주님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스탑로스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면 스탑로스 예약 매매는 절대 하지 말길 권합니다. 겉으로는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이게 결국에 세력에게 내 패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 만약 만원에 한 달, 뭐 3.5달 횡보를 계획했던 세력들이 저항선인 곳 12,000원에 추격 매수를 해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순간 올려서 물량을 넘기고 오히려 다시 만원에 빼놓고 행보를 한다면 결국 손절을 할 것이고, 반대로 추세 꺾이는 매도를 해놨다면 그 물량만 흡수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물량만 뺏기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들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결국에 개인들이
우리가 이제 뭐 물량이 엄청 많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 스탑로스 할 필요 없고요. 스탑로스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쫓아가서 매수하겠다라는 걸 다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이제 비추라고 보고요. 또 다른 분이 또 비슷한 의견을 써주셔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블루라이언님 같아요. 더 블루라이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자화가 새롭냐? 이미 전산 자료화 되었던 금융세계였다. 단지 전산화에 국제거래 상용화를 안 하는 게 먹을 게 더 많았기에 안 하고 있었을 뿐이고, 기존 기득권층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깨 부순 건 희소성을 가진 전산세계 자산 등장임. 전산화, 코인화는 지금도 가능한 특별할 것도 없는 기술에 불과한데 그 희소성이 핵심이며 그 기반이 전산세계라는 점에서 엄청난 아이템이 돼버린 것이다. 비트코인 등 수량 한정된 초창기 시가총액 상위 코인이 부동산과 주식을 넘어서는 차세대 투자 및 투기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 뿐이고, 늘상 하는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에서 신규 게임이 등장하는 것이다. 20년 전 부동산 주식 가격을 안다면 지금 이거 투자 안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생활속다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흑우전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글을 쓴다면 1등을 따놨을 건데 외국에 있어서 참여를 못한 듯 하네요. 그 사람은 바로 빵형이다. 아마 빵형이 리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충분히 이제 굉장히 고가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XRP를 팔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수익이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안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가 2, 3천원대 그 이상에 안 팔고 있다는 건 진짜 흑우가 아닌가요? 저는 진짜 흑우가 아니라 그거 이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팔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빵형이 갖고 있는 물량을 팔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이 2천만 원이 됐던 그 비트코인을 안 팔았던 이유도 저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뭐냐면 더 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 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위안화를 달러로 교환을 안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위험을 인식한 사람들이 반스까지 팔아서 실물 금은을 모조리 사들여 금은방에 금이 없는 어떤 희귀한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웃돈까지 줄 테니 금 좀 구해달라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는 안 나오겠죠 해주셨는데, 이미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런 뉴스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웃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웃돈 주고 뭐 50% 프리미엄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사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문도 아마 그 고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독대님이 써주신 내용 볼 건데, 아까 이제 써주신 내용하고 이제 생활속다리님이 써주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이 스탑로스 기능, 어제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이 스탑로스 기능이 물론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외 거래소나 국내 타 거래소로 유저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업빗에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거의 1년 반 동안 미적되다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내놓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해서 칼 손절을 잘하면 당분간 조정해서 단타족이나 개미들이 스탑로스 기능이 있어서 발 뻗고 잘 수 있구나 하고 유혹한 후에 향후 큰 상승장에서 조정해서 일명 스탑헌팅 하고 닥쳤던 개로 개미들을 털고 가려는 큰 그림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뭐였죠? 생활속다리님이 써주셨던 그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독대님 내용도 이번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되는 그런 상승장에서 개인들이 이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매수한 상태에서요, 어느 가격 밑으로 빠지면 자르겠다 라고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요. 그러면 일부러 세력들이 개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뭐 7,500달러에서 개인들이 스탑로스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일부러 7,500달러 밑을 깹니다. 7,500을 깨서 7,400까지 내려서 그 스탑로스 걸었던 물량들을 먹고 그 다음에 올려서 다시 가는 겁니다. 또 올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스탑헌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탑로스 걸었던 물량들을 잡아먹고 올라가는 겁니다. 잡아먹고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시장이 지금 이제 독대님이 써주신 건 뭐냐면, 이번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큰 상승장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상승장에서 이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해서 니들 이거 해라. 니들 그러면 니들 손절하는 그 물량들 우리가 먹고 가겠다. 라는 거를 음모론적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충분히 저도 이건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까지 노리고 있다던데 홍콩 천안문 사태 기념 행사가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참 로저버의 6월 4일은 천안문 사건이 벌어진 날이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XRP가 유가증권으로 판정나면 곤란한 이유는 바로 송금에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나 이더는 사실 유가증권으로 여겨져도 거래만 증권거래소로 옮겨가면 되겠지만 근데 이더리움도 유가증권으로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 ICO 그 전에 이제 ICO 했던 물량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것도 XRP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다들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SEC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만 최근 SEC 임원이 나와서 암호화폐 성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 액션 레터를 보낼 거라고 합니다. 즉 특별히 위법이라 보이지 않으면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고 실제 리플라는 이전부터 SEC의 판단과는 별개로 XRP를 사용하는 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XRP는 증권이 아니지만 무엇 때문인지 SEC에서 차일피일 XRP에 대한 판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음모론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뭐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이 미루고 있는 것도 저는 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제 시나리오,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벡터 거래소 오픈, ETF 승인, 그리고 SEC에서 야 리플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는 것들도 그들이 이미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스케줄대로 저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페북의 글로벌 코인 얘기입니다만 왜 꼭 다들 XRP에만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는요, 이더는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왜 XRP만 문제가 될까요? 그들이 송금의 글로벌 코인을 써서 그럼 비트나 이더리움은 송금이 안 되나요? 반대로 글로벌 코인이나 XRP는 또 결제에 사용 못 하나요? 리플사는 XRP로 송금만 할까요? 그럼 뭐하러 오픈소스로 하고 게임 산업에 투자하고 캐나다의 소매상들은 XRP로 결제를 받아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XRP는 뭐 송금 관련된 것도 있지만 뭐 결제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게임에서도 XRP가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들도 다 마찬가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 나오는 아까 이제 글로벌 코인 이 부분도 결국에 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각각의 어떤 대형, 뭐 아마존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마존도 그들이 사용하는 또 스테이블 코인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각각의 IT 업체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들이 어떤 달러라든가 뭐 법정화폐, 뭐 꾸러미에서 같이 패킹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것들이 결국에 다 각각의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코인을 페이스북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또 페이스북이 사용하는 코인을 뭐 넷플릭스가 유튜브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결국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저는 XRP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철용님이 플러스 토큰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그 흑우 우리 실패 경험담 공모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배당식으로 뭐 월 5% 지급, 월 7% 지급하는 이런 코인들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경험담을 공유를 해주셨고 그분들이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철용님도 관심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이 시장에서 2017년도에 이 시장에 들어오셔서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충분히 본인들이 경험했던 실패담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결국에 뭐냐면 이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 내가 지금 비트코인 빨리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뭐 리플도 빨리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은 리플도 주고 거기에 이걸 또 매달 얼마씩 주고 내가 또 소개하면 또 일정 부분 소개비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에 혹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거고요. 결국에 그 문 닫을 타이밍이 다 결국에 이제 폰지 사기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어느 타이밍인간 당연히 문을 닫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런 데 몸을 담기 시작하면 계속 이런 데 이제 기웃기웃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용택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김용택님이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답변이 되었고 안심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안심이 제가 이거 이오스 얼마 갈 거니까 안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본인이 지금 이거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이오스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드셔서 내가 매도 계획을 세우셔서 야, 이오스는 이 정도 코인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뭐 내가 난 차트 못 보니까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TC 마켓이 얼마인지, BTC 마켓 이오스 고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얼마 올라가게 되면 BTC 마켓 이오스가 고점 올라갔을 때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본인이 매도 계획을 직접 세우셔야 된다. 누가 얼마 가니까 나 거기에서 팔아야 되겠다. 또 누군가가 뭐 이오스 뭐 20만원 간다고 30만원 간다고 하니까 나 이오스 30만원까지 들고 있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나중에 이오스가 그러면 뭐 30만원 누가 간다고 해서 들고 있다가 이오스 30만원까지 홀딩을 했는데 이오스가 예를 들어서 뭐 12만원에서 쭉 올라갔다 빠졌어요. 그래서 못 팔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오스가 다시 12만원 찍고 또 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을 원망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에 본인이, 김용택 님이 직접 공부를 하셔서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매매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그 수준을 만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 지금 아마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막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결과가 좋은 결과를 전 얻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시고 공부하셔서 본인의 매매 계획을 세우시고 본인의 매매 기준대로 매매를 하셔야지, 나중에 혹시 내 매매 기준대로 했을 때 그게 매매 기준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를 5만원에 팔겠다라고 했는데 4만원에서 이오스가 빠져가지고 못 팔았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세웠던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후회가 덜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매매 기준 가지고 내가 이걸 끌려다니면서 하게 되면 절대 이거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내가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매수할 때부터 이미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수할 때부터 내가 왜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막 올라가니까 급등하는 거 쫓아가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매수할 때부터 내가 이걸 지금 왜 매수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은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은 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리플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부터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가 돼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 영상 보고 안심되는 것보다 공부하고 내가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이 시장 그리고 각 해당 종목에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편한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거래소는 수수료가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책정돼서 좀 비싼 편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거래소 중에 하나를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 거래소가 다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책정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거래소가 btcmarket.net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소 한번 저도 이제 아까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제 호주 거래소인 것 같고요. 호주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거래소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질문해 주셨던 호주 박선주님 이 거래소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뭐 의견, 그리고 정보들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또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